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하던 순간 보수 진영의 분위기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 감정은 오랜 패배 이후에 찾아온 안도감에 가까웠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보수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려 있었다. 정책에서 밀렸고 도덕성 프레임에서 밀렸으며 무엇보다 도덕적 우위를 상실했다고 느꼈다. 윤석열의 당선은 이 흐름을 멈추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는 보수의 전통적인 정치인과 달랐다. 과거의 계보에도 속하지 않았고 정당 정치의 문법에도 익숙하지 않았다. 그 점이 오히려 보수 유권자에게는 장점으로 보였다. 이제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필요하다. 기존 정치로는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이 기대는 윤석열 개인에게 집중되기보다는 그가 상징하는 방향에 집중되어 있었다. 법치의 회복, 공정의 정상화, 이념이 아니라 상식의 정치. 보수 유권자는 윤석열에게 완벽한 국정 설계를 기대하지 않았다. 대신 무너졌다고 느꼈던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랐다. 이 점에서 윤석열의 출발은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기대치는 높았지만 기대의 성격은 단순했다. 그러나 바로 이 단순함이 훗날 문제의 출발점이 된다. 윤석열은 취임 초기부터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 표현은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정확히 건드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상이라고 포장되었던 수많은 정책과 관행이 실제로는 비정상이었다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외교에서, 안보에서, 에너지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은 이 모든 영역에서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특히 외교와 안보에서 보수는 명확한 변화를 체감했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 대북 문제에서 유화 일변도를 벗어나겠다는 신호. 이 부분에서 보수 유권자의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념적 명분에 가려졌던 현실 외교의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듯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초기 외교 노선은 적어도 방향성 면에서는 보수의 기대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문제는 국내 정치였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타협을 의도적으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정치적 조율을 원칙 훼손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끝내 버리지 못했다. 검사 시절에 형성된 사고방식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를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구조물처럼 바라봤다. 이 인식은 집권 초반부터 여러 갈등을 만들어낸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지점에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다. 너무 정치 경험이 없는 것 아닌가? 국정을 이렇게 밀어붙여도 되는가? 이 불안은 당장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쌓이고 있었다. 인사 문제는 그 불안을 가시화한 첫 신호였다. 윤석열은 인사를 국정 철학의 연장선으로 봤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싸워온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 선택은 개인적으론 이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인사로서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었다. 보수 유권자가 원했던 것은 내 사람 챙기기가 아니라 국정 안정이었다. 집권 초기에 필요한 것은 충성도가 아니라 균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인사는 균형보다는 의지의 표현에 가까웠다. 이때부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점점 검사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부 결속은 강했지만 외부 설득은 부족했다. 이 방식은 정치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점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외교는 괜찮은데 정치가 불안하다. 이 말은 윤석열 정부 초반을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평가였다. 보수는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정권 운영에 대한 확신은 아직 갖지 못한 상태였다. 윤석열은 이 불안을 정치적 신호로 읽지 않았다. 그는 비판을 흔들림으로 해석했고 흔들림을 원칙 부족으로 연결지었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과 보수 유권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극이 생긴다. 보수는 강한 대통령을 원했지만 고립된 대통령을 원하지는 않았다. 윤석열은 강함과 고립을 구분하지 못한 채 국정을 밀고 나가기 시작한다. 이 선택은 단기간에는 결단력으로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의 씨앗이 된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 보수 진영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외교와 안보 영역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는 이념의 언어로 포장되었고 안보는 상징과 메시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불만이 보수 내부에 깊게 쌓여 있었다. 윤석열은 이 지점을 정확히 겨냥했다. 한미 동맹을 외교의 최우선 축으로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은 보수 유권자에게 정상으로의 복귀처럼 느껴졌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은 모호하지 않았다. 가치 동맹, 자유 진영, 현실 안보. 이 방향성 자체는 보수의 오랜 요구와 일치했다. 특히 대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분명히 선을 긋는다. 대화를 위한 대화, 이벤트성 정상 외교, 상징적 제스처 중심에 접근해서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보수 시점에서 보면 이 변화는 늦었지만 필요한 조정이었다. 문제는 이 외교와 안보의 방향 전환이 국내 정치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에는 한계를 가졌다는 점이다. 외교는 대통령의 영역이지만 국정 운영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외교와 안보에서의 성과가 국내 정치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상쇄해 줄 것이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외교 성과는 눈에 띄지만 체감이 어렵고 정치 갈등은 일상적으로 체감된다. 보수 유권자는 외교 노선의 변화에 일정 부분 안도했지만 국정 전반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불안의 중심에는 여전히 정치 운영 방식이 있었다. 윤석열은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서 초반부터 경직된 태도를 유지했다. 협치는 타협이 아니라 원칙 훼손으로 인식되었고 정치적 조정은 불필요한 거래로 받아들여졌다. 이 인식은 검사 시절에는 강점이었지만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제약이 된다. 국회는 설득의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종종 이 경계를 흐리게 만들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외교는 방향이 맞는데 정치는 왜 이렇게 거칠지?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윤석열 정부 초반 야당은 강경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경함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었다. 문제는 여당마저도 대통령과의 호흡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여당은 정권의 방패이자 완충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당을 동반자라기보다 보조 수단처럼 대하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이 태도는 여당 내부의 혼선을 키웠고 대통령과 당 사이의 거리를 벌려놓았다. 보수 정치에서 대통령과 여당의 분리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 분열은 정책 추진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국정 전반에 불안정성을 키운다. 외교와 안보에서 윤석열 정부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노선을 유지했지만 국내 정치에서는 점점 고립되는 구조에 들어선다. 이 시점에서 보수 유권자의 인식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방식이 불안하다. 이 평가는
윤석열 정부 초기의 핵심 요약이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통령이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비판을 흔들림으로 받아들였고 흔들림을 원칙 후퇴의 요구로 해석했다. 이 해석은 보수 유권자의 의도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한다. 보수는 원칙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정치적 기술을 요구했을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치적 기술을 불신했다. 이 불신은 외교와 안보의 성과를 국내 정치의 방패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외교와 안보에서의 공은 국정 전반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 초반의 구조적 문제가 분명해진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한은 이해했지만 대통령의 고립 가능성은 과소평가했다. 보수 진영은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 방식으로 임기 내내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불안의 표현이었고 동시에 보수가 윤석열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에 가까웠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불안은 결국 한 지점으로 수렴한다. 인사와 소통이다. 보수 진영은 윤석열에게 완벽한 임무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했다. 그러나 인사는 그 기대를 가장 먼저 흔들었다. 윤석열은 인사를 국정 철학의 표현으로 여겼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검증 과정에서 함께 싸워온 사람, 의도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이 기준은 검사 조직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는 위험한 선택이었다. 대통령의 인사는 능력과 신뢰를 넘어 상징성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윤석열의 인사는 이 상징과 균형에서 잦은 문제를 드러낸다. 보수 유권자가 불편함을 느낀 지점은 단순한 인물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반복된다는 점이 문제였다. 설명 없는 임명, 논란이 예상되는 선택, 그리고 뒤늦은 해명. 이 과정에서 국민이 느낀 감정은 혼란이었다. 왜 굳이 이 사람인가? 대안은 없었는가? 보수 유권자에게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라 우려에 가까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대응은 이 우려를 달래기보다는 더 키우는 방향으로 흘렀다. 윤석열은 인사 논란을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비판은 원칙을 흔들기 위한 공격으로 인식되었다. 이 인식은 대화의 문을 빠르게 닫아버렸다.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비판을 모두 적으로 분류하는 순간이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어났다. 이건 야당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쪽의 걱정이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청와대, 아니 용산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 방식은 일관되게 수직적이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전달되었고 설명은 최소화되었다. 윤석열은 국민과의 소통을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정 그 자체였다. 그러나 정치는 결정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설명이 없으면 결정은 오해로 남는다. 보수 유권자는 윤석열에게서 강한 결단력을 기대했지만 침묵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방어력을 약화시킨다. 설명이 부족한 자리는 해석이 채운다. 그리고 그 해석은 대개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언론은 인사 하나하나를 국정 운영 방식의 상징으로 읽기 시작했고 야당은 이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 흐름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정책과 인사를 분리해서 생각했다. 결과로 평가받으면 된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과정이 곧 결과다. 과정이 불투명하면 결과가 아무리 옳아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보수 유권자의 인식은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초기의 기대는 조건부 지지로 바뀌었고 지지는 관망으로 이동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 말은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신호를 정확히 읽지 못했다. 오히려 지지율 변동을 언론 환경이나 정치 공세의 결과로만 해석했다. 이 해석은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점점 더 직접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외교는 맞다. 안보도 방향은 맞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가? 이 질문의 답은 정책이 아니라 운영 방식에 있었다.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검찰 조직의 연장선처럼 보였다. 명확한 지휘 체계, 강한 내부 결속, 외부 비판에 대한 경계. 이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는 강하지만 정치의 일상에서는 갈등을 키운다. 대통령은 조직의 수장이 아니라 국가의 조정자다. 윤석열은 이 역할 전환에 끝내 익숙해지지 못한 모습이었다. 보수 유권자가 느낀 불안은 이 지점에서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판단은 적대적 평가가 아니라 경고였다. 그러나 경고는 제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인사와 소통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가진 구조적 한계가 국정 운영 전면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의 불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감정의 변화로 먼저 드러난다. 보수 유권자는 지지율 그래프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낀다. 초기 지지는 열광이 아니었다. 기대와 관망이 섞인 조건부 지지였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보수 유권자의 시선은 점점 복잡해졌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안정감이 없다. 이 평가는 집권 초기 내내 반복되었다. 지지율 하락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뢰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변화를 정치 공세의 결과로만 해석했다. 그러나 보수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은 정권을 흔들기 위한 말이 아니라 정권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경고였다. 보수 유권자는 윤석열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습과 조정을 기대했다. 문제는 그 학습의 속도가 국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국정 운영에서 실수를 인정하는데 매우 인색했다. 실수는 판단 미스가 아니라 외부 공격의 결과로 해석되었고 수정은 원칙 후퇴로 오해되었다. 이 태도는 정권의 회복력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보수 유권자가 가장 불안해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 신호를 제때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지율 하락은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었다. 인사, 소통, 정치 운영 방식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다. 이 흐름의 본질은 고립이었다. 대통령은 점점 혼자가 되었고 정권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했다.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 고립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았다. 보수 정치의 강점은 조직과 의미의 결합이다. 대통령과 당, 지지층과 메시지가 함께 움직일 때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졌지만 그 판단을 정치적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실패는 국정 성과를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야당의 프레임에 주도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수 유권자는 이 상황을 점점 불안하게 바라봤다. 이러다 정권이 고립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방어만 하는 입장이 되는 것 아닌가? 이 불안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억은 보수에게 아직 생생했다. 고립된 정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경험을 충분히 교훈으로 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그 전 정권과 다르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나아가야 한다. 보수 유권자가 윤석열에게 보낸 메시지는 단순했다. 강함을 유지하되 고립되지 말 것, 원칙을 지키되 정치를 포기하지 말 것. 그러나 이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지지율 하락은 그래서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보수와 대통령 사이에 미세하게 벌어진 신뢰의 틈이었다. 이 틈은 작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넓어진다. 그리고 이 틈은 다음 단계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진다. 집권 초기의 균열은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며 구조적 위기로 발전한다.